노유진의 100분 토크. 얼마 전에 신문에서 참 재밌는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진짜인가요? 우리나라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가게보다 많대요. 진짜인가 이게? 정말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나가면 다 치킨이고 밖에 이제 외출하고 딱 들어오면 붙어 있는 게 다 치킨들이 붙어 있거든요. 예, 오늘 신문에 난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체감 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에 대한 고통, 이걸 전문용어로 체감 경제 고통 지수라고 하는데 올 3분기에요. 대한민국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22포인트라고 합니다. 근데 좀 뜯어보면요. 직업별로 보면 정규직이 21.4%로 평균보다 좀 낮은 편이고요. 4포인트. 예, 자영업자가 23.8포인트로 네. 지금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40대 중소득층 자영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체감 경제 고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역사 교과서에서 목숨 걸고 있는 게 이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인데 이 사람들이 이른바 보수 집권 세력이죠. 이 사람들이 가장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자영업자거든요.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근데 오늘 100분 토크 주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분들 그 얘기를 한번 택해봤습니다. 자영업 우리 골목 사장님들의 분투기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내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또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중고차는 믿을 수 있는 딜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광래 중고차가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합니다. 대표번호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집 정치 카페 노유진의 정치 카페 청취자들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그만 가게 하시면서 저희 방송 틀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또 손님도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모신 분도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의 애청자시고요. 또 자영업자십니다. 그리고 창업을 앞둔 예비 창업자들이 필독서로 추천하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책 골목사장 분투기의 저자 강도현 선생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강 사장님. 사장님이 여기 나오신 건 정말 우리 감사합니다. 처음 아니야?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젊습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38이요. 38이시구나. 예. 근데 평균보다 한 3-5살 더 젊어 보이세요. 한 7, 8살 젊어 보이는데. 골목사장 분투기 그 책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책 선대인 선생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네. 이력이 참 독특하신데요. 미국에서 수학을 전공하셨고요. 대형 회계법인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다가 외국계 헤지펀드에서 파생상품 트레이더도 하셨고 그러다가 드디어 카페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도 카페 사장이신가요? 지금 협동조합 카페인데 제가 총 운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카페라고 하면은 카페들의 협동조합인가요? 아니면 카페를 협동조합으로 만든 네, 거겠지. 카페를 협동조합으로 만든 그런 케이스고요. 근데 미국서 수학 공부하기 전에 한국서도 수학을 전공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가서요. 예. 미국에서 수학 전공했다니까 미국의 좋은 대학은 아니고요. 듣보잡이라고 해서 아무나 갈 수 있지만 그렇게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대학 나왔습니다. 수학과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데거든. 아무나 수학과를 가지는 않지. 그렇죠. 보통 우리가 수학과를 다니는 애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다 농담이 그거 아니야? 야, 그 여자애 그것만 빼곤 나머지는 정상이지. 그런 오해를 좀 듣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정석 공부를 했었어요. 누구나 다 제 세대 때까지 정석 공부를 했잖아요. 미국을 가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수학이. 그래서 수학을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엄청 후회했죠. 내가 수학. 나중에 재밌는 거는 대학교 1, 2학년 때 이제 미분 작품 할 때까지는 제가 제일 잘했는데 증명 넘어가니까 이게 잽도 안 되는 애들이 그때부터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계산이 아니거든. 그때부터는 생각이지. 그래서 이게 내 아이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병인데
보병이 공군으로 진화해야 돼. 육군이 그거 하려면. 독일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거기에 그 애들 산수 가르치잖아요. 네. 우리나라보다 2, 3년이 뒤져요. 그러니까 6학년 애들이 우리나라 학교 3, 4학년 애들 배우는 걸 공부하고 있더라고. 그 더셈도 이상하게 해, 거기는. 뺄셈도 이상하게 하고. 예. 근데 어쩌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카페 사장님까지 되셨습니까? 사실 이런 소개가 예. 조금 불편한 게요. 이게 출판사들이 이렇게 좀 자극적인 맞아요. 자기소개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사실과 좀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제가 예. 원래는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에 다니던 게 맞았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진보 잡지 읽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진중권 선생님이나 노희찬 선생님 세 분 글 제가 많이 읽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지금 팬심이 굉장히 돋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되게 안타까운 게 실제로 뵈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가지고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진 보고 영상으로만 뵀던 분들은 직접 뵈니까 얼굴 보니까 사갔어. 특히 진중권 교수님하고 이제 유심 작가님 그러시다는데. 우리 이제 동안미남 우리 노회찬 대표는 뭐 네, 여전하시고 30대로 보이고. 안타까우면서도 굉장히 그 팬심이 돋으면서 제가 지금 방청객으로 온 느낌이거든요. 피부 노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명현상. 저 혼자 방어가 안 되는군요. 이 두 분 때문에.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을 많이 알고 자랐는데요.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헤지펀드에서 일을 할 때 제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3시에 끝나는 거예요. 이 선배님들이 뭔가 의미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카페를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해서 저는 원래 투자자로 참여를 했다가 그때는 시간도 되고 좀 돈도 있어서 투자자로 참여했다가 1년 만에 완전 말아먹고 이 선배님들이 헤지펀드 에서 저 파생상품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 골목 카페가 더 어려워요. 저는 이제 1년간은 그냥 투자자로 참여를 했다가 이제 말아먹고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냐라고 선배님들이 막 그게 5년 전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지금 이렇게 맡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경영은 좀 됩니까? 경영이 안 되죠. 예, 오늘 바로 그럼 생생하게. 아니 누가 보면 이 한국의 강남 엄마들의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이건 인생 실패작이야.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미국 가서 조기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 미국서 멀쩡히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다가 그럼 미국 사람 돼서 미국서 살지. 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또 골목 카페를 하면서 카페 말아먹고 영업도 안 된다 그러고 이러면 실패작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 유심히 노회찬 읽어서 그렇게 된 거라니까. 근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도현 사장님?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왜냐면 재밌거든요. 예. 인생이 재밌어야지. 협동조합을 하고 있으면 좀 다른 거지 아무래도. 그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반 기업 하나의 기업의 형태인데요. 예. 일반 기업하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주식회사의 경우를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경영권을 확보 하잖아요. 50% 이상 갖고 있으면. 근데 협동조합은 얼마나 많이 돈을 투자했던지 1인 1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여러 구자를 해도 1표밖에 안 줘요? 1표밖에 안 됩니다. 그런 반체제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소유와 경영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그래서 유럽의 유명한 협동조합들 보면 노동자들이 사장되고 이사에 참여하고 실제로 민주주의 선거를 합니다. 내가 아는 제일 유명한 협동조합은 저긴데 FC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 협동조합이죠. 그 협동조합이에요. 그 다른 데는 구단주가 있는데 거기는 되게 재밌다. 거기는 대표가 있잖아. 그래서 FC 바르셀로나의 경우에 그 유니세프 얼마 전까지 달고 다녔잖아요. 스폰서를 따로 안 하고 협동조합이라서 유니세프를 그 가슴에 크게 달았는데 그 뒤로 갔어요, 요새는. 그럼 그 사람들 돈은 어떻게 광고는 받을 거 아니야? 선수 사오는데 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스폰서 받아서 그 중동 항공사 그게 앞에 오고 유니세프가 뒤로 갔어. 유니세프는 돈을 내고 후원한 다른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고 그 대신에 다른. 멋있다고 팬돼야겠다. 그 레알 마드리드의 레알은 로얄이잖아요. 그게 이제 스페인어의 그게 이제 로얄에 해당되는 여기는 협동조합이니까 그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의 라이벌 의식이라는 게 단순히 지역 대결을 넘어서서 아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그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난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 레알 뭐 이런 건 줄 알았고. 그래서 엘 클라시코를 볼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보면 더 재밌어요. 실제로 거기는 전쟁으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옛날에 카탈로니아 전쟁부터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누구냐 그 프랑코가 굿팀 이름을 바꾸게 했잖아. 바르셀로나 FC로. 원래 FC 바르셀로나인데. 왜 그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
묘한 게 있어요, 그렇게. 어쨌든 예, 어쨌든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협동조합. 바르셀로나 축구팀. 예. 오늘 그 얘기들 이따 좀 듣기로 하고요. 일단은 오늘 골목 사장님들의 생생한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글쓰기 환경에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글쓰기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는데. 레포터요. A+. 장학금 받아야죠.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면접 심사라도 가고 싶어요. SNS에 쓰고 싶어요. 감동적으로. 좋아요 1만 개. 제가 신입사원이라 기한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유시민은 말한다.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꾸준히 쓰는 것이 글쓰기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문, 다독, 다상력.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사람들의 글쓰기에 힘이 되다.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출판사 생각의 길.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이 없어지고 정말 많이 생기는 게 자영업인 것 같아요. 제가 연남동 사는데 보면 알아요. 딱 생겼다가 보통 3개월 만에 없어져요. 쭉 한 1년 넘으면 그래도 1년 좀 3개월 넘기면 그래도 한 1, 2년은 가는 것 같아. 근데 또 있어요. 보면 또 1년 하여튼 단위가 있거든요. 자꾸 바뀝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뿐 아니라 매일 목격하는 모습일 텐데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자영업으로 몰려든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자영업으로 밀려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자영업자는 스스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겁니까? 실제로 통계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가 미국의 4배 정도 돼요. 네, 우리 35% 정도 될 거예요. 와, 엄청나네. 4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다면 미국의 동네 슈퍼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4개가 있는 거니까 그 4개의 경쟁 상태라거나 수입이라거나 이런 건 뭐 뻔한 거죠. 근데 미국하고는 조금 이제 비교가 어렵긴 한 게요. 이제 미국의 이제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자동차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걔는 이제 골목 가게라는 게 존재를 사실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갖고 움직이니까. OECD 평균 비교해도 보통 한 16% 잡더라고요. OECD가. 우리가 2배쯤 되죠. 예, 그 2배 정도. 2.5배에서 2배 사이, 2배에서 2.5배 사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것도 빵집 같은 거 규제하잖아요. 이렇게 거리도. 그렇게 하고 그 동업조합에서 또 하지 네. 규제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빵집 딱 들어서면 바로 맞은편에 또 다른 빵집이 막 서로 경쟁하는데 내가 보면 안타깝더라고. 저래도 되나. 그게 구조의 이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자영업 문제는 항상 구조 문제라고 보는 게 10명 중에 뭐 3명이 망하고 3명 그냥 잘 안 되고 3명 잘 되면은 개인의 영향이라 볼 수 있지만 10명이 창업해서 8명이 망하면 이거는 명백한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보는 저는 연남동 사는데 여기는 되게 이제 창업주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뭐 카페도 하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기에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그 세대가 있죠. 가장 많은 세대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 아닌가요? 50대가 가장 많고요. 우리나라 자영업이. 그다음에 60대, 그다음에 40대. 요즘에는 20, 30대도 많이 뛰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숫자로 보면 5, 60대가 압도적이에요? 50대가 더 많습니다. 네. 퇴직자의 수를 보면 그게 좀 이해가 가는데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퇴직자 수를 보니까 66만에서 87만 정도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퇴직자가 그 중에 뭐 연세가 돼서 퇴직된 분도 있겠지만 또 희망퇴직이라는 명목하에 강제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전후 베이비 부머들이 퇴직 연령이 다가왔어요, 이제. 그렇죠. 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죠. 네. 취직을 하려고 대기하다가 자영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직장을 갖고 뭔가 이렇게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뭐 IMF 이후에 막 이제 쏟아져 나오는 명예퇴직자들 그다음에 뭐 이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기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또 베이비붐 뭐 이래가지고 많아지는데 저는 여성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자영업이 뭔지 아세요? 미용이에요, 미용. 미용, 예. 근데 미용은 대체로 이제 보면은 뭐 미용 국가 자격증 갖고 하잖아요. 손톱 이런 거. 예, 미용 국가 자격증 가지신 분이 60만 명이에요. 국군하고 똑같아, 이게. 이게 60만 대군이라 불러줘야 되는데
이게 보면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여쭤보면은 손님을 하루에 20명은 받아야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럼 60만 명이 20명씩 손님 받으려면 매일 미용실 가야 되는 여성이 12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여성이 2400만 명이니까 여성을 A조, B조로 나눠가지고 홀짝으로 이틀에 한 번씩 미용실 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계 유지형 자영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로는 뭐 생계 보조형, 반찬값, 학원비 벌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야, 사실 우리 동네에도 지금 뭐 2달 사이에 2개가 생겼거든요. 그 매니큐어, 페디큐어.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하는 거 외에 미용실에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그만 거, 아주 조그만 가게요. 이렇게 반평, 한 평 정도 되는. 그건 네일 아트라서 자격증이 달라요. 내가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2개가 또 생겼더라고요. 다르죠. 예. 그런 게 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 20, 30대 창업도 있어요. 옛날에는 사실 20, 30대들은 취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또다시 이들마저도 그 창업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 실업률을 청년 실업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약간 좀 이상해서 왜 15세부터 30세까지 세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OECD 15세부터세요? 예, 보통 15세부터 보통 선진국은 15세부터 25세까지를 청년 실업률을 보는데 우리나라는 30세까지 그걸 봐요. 그래서 좀 그 숫자가 좀 왜곡되긴 하는데 우리 30까지 청춘이야. 근데 실업률은 보통 한 8%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고용률을 보면 이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2010년 전에 한 45% 하던 게 지금 한 40%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청년들이 고용은 안 되고 대학원을 가든지 지금 대학원이 우리나라는 또 취업률을 제가 안 믿는 실업률 숫자를 안 믿는 게 이게 대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의 상당수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취업이 안 돼서 다니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서 제가 실업률 숫자를 잘 안 믿는데요. 어쨌든 그 고용이 잘 안 되면서 20, 30대도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떨어지는데도 실업률이 안 올라가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5세에서 30세까지니까 원래 15세에서 한 20세까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고 20세 넘어가면서부터 민법상 성인이 이제 된 후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취직하기 위해서 그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있죠. 네, 공무원이나 취업준비생은 실업자가 아니고 구직자가 아니고 학생으로 그 분류돼 가지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간주되니까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노량진 학원가에 있는 30만 명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면은 그 구직하기 위해서 시험 준비하는 건데 그 구직자로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되는 그리고 거예요. 우리가 이제 30세까지 하는 건 좀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복무 기간이 줄긴 했지만 군대 때문에 예, 전후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고 나오고 치면 한 3년 정도 그냥 가기 때문에 30세까지 하는 것도 좀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거는. 예. 근데 이제 통계를 보면요. 작년 상반기에 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1000명 감소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10만 1000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감소율이 100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1000명 줄어들었던 게 지금 10만 명이 좀 줄어드는 걸로 올라갔거든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제 가게가 그럼 거의 뭐 10만 개가 지금 비었던 얘기잖아요. 하던 가게가. 한 개 다른 거 도달한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낸 게 사실 4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리포팅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게 제 데이터가 좀 아웃데이트 돼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작년에 M 방송에서 연락이 와서 좀 다큐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거절을 했어요. 제가 데이터가 좀 오래됐으니까 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PD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보다 더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뭐 저희도 뭐 피부로 느끼니까요. 지금 한계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자 계속 돈을 100만 원 이하로 벌던 게 이제 적자로 넘어서니 적자 구간이 되니까 이제 한꺼번에 부도가 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한요식업협회 그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서울 시내에서 음식점을 신장 개업해가지고 1년을 못 채우고 폐업하는 게 전체 신장 개업한 수의 80%라는 거예요. 아까 자영업 80%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 1년 안에 폐업한다는 1년 안에 폐업하는 게. 근데 이분들이 보면 한번 그렇게 뭐 망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먹고 사는 수단을 갖다가 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줄인다거나 대출을 더 일으킨다거나 해가지고 다시 또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암동찜닭 하다가 망하면 다시 닭 한 마리 하다가 또 망하면 닭강정으로 가고 우리는 계속 음식
유행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제 자꾸 망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영업 종사자 수도 600만 명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줄어드는 지금 추세에 있는 거죠. 맥도날드보다 더 많다는 치킨 가게 수가 약 3만 5천 개로 얘기되던데 실은 등록 안 하는 데들 있죠. 시장에 그냥 그 기름 솥 놓고 혼자서 막 이렇게 구워서 파는 이런 분까지 합치면 한 5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영업 문제를 자본의 문제로 그냥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게 그 시스템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자본이잖아요. 자본이 왕인데 이제 자영업은 노동으로 그걸 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게 맞지 않는 어떤 구조거든요. 그 자기 착취적 자본가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영세 자영업자를 자기 노동을 착취하는 스타일로 자기와 가족. 예, 선농들도 그렇고 작은 규모의 영농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도 자영업인데 약간의 자본과 자기 노동, 가족 노동으로 하는 건데 자기 노동과 가족 노동을 착취하는 거죠. 이른바 뿌띠부르주아잖아요. 이게 소시민, 소자산가. 네. 20, 30대 경우는 뭐 기획력이라든지 영업력은 더 좋을 수 있어도 자본이 확실히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걸 자본의 문제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프랜차이즈가 사실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율이 더 적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그 자본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뭐 땡땡 카페 가장 많은 카페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려면 대체로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보는데 일반 개인 브랜드 카페는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보거든요. 근데 그 수만큼 정확하게 부도율이 난다. 야, 근데 그 참 맞는 말씀인 게 우리 바로 카페 그 뭐지 바리스타 챔피언? 네. 그것도 망하대. 참, 아니, 커피 맛이 좋았거든요. 저도 가끔 갔는데, 한 몇 달 하더니 한 거의 1년까지 버티는가 싶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자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개인의 역량 문제로 보면은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시스템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뭐 챔피언까지 한 사람이 뭐 역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것도 또 홍보도 좀 했거든. 그래서 가서 먹어보니까 커피판이 나쁘지도 않았고 분위기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우리 진 교수가 빨리빨리 트위터에 홍보도 해주고 해야지. 혼자 가서 마시니까 망하지. 아니 근데 거기는 뭐 사람들 많이 와서 먹고 그러는데도 못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왜 자영업계가 정글보다 못한 지역이 됐는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통계 몇 가지 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통계는요. 자영업자들이 얼마 정도 수입을 얻고 있는가 하는 건데 연합뉴스가 지난 7월에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입니다. 50세 이상의 자영업자 월 평균 수입 현황 조사했거든요. 근데 전체 조사 대상의 절반에 육박하는 44.7%가 100만 원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원 미만에는 이제 마이너스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야,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저는 이해가 확 가는데요. 그래요? 네, 저희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우리 앞집 사람이야. 그 아파트 단지 앞집 분이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는데 이분은 그 괜찮은 그 월급쟁이로 일하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개인 택시를 모는데 개인 택시 구입비 차 값에다가 면허값까지 해가지고 1억 들었고 1억 갖고 안 돼요 요새는. 요새는 1억 2천 정도 있어야 돼요. 아니 이분한테 1억 들었다 그러더래. 1억 들었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자기 한 달에 15일 가량 14일 15일 일하고 월 평균 수입 130만 원. 그래서 물론 이제 더 하는 분들 좀 잠을 줄여가지고 더 뛰어가지고 돈 수입이 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정도 일해가지고 그 정도 130 정도 나오는데 법인 택시 이렇게 회사 택시 모는 사람들도 정말 아동바동 해가지고 한 그 정도 평균 한 100에서 130만 원 가져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부가 이렇게 가정노동 해가지고 딴 데 가서 그 돈 준다 그러면 취직도 안 했겠지만 자기들 가게니까 할 수 없이 가게 유지를 위해 가지고 하는데 결국 남는 돈이라는 게 두 사람 인건비도 채 안 되는 돈이 남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경영적으로 보면 이게 그 썬큰 코스트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매몰 비용이라고 해서 매몰 비용. 안 되면은 접어야 되는데 이미 투자가 많이 됐고 그게 사실은 자기 인생의 투자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자영업은. 이 100만 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은 이게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설마 이런 게 있어. 저 사람들 그냥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소득 그 신고 좀 누락하고 이래가지고 통계 저렇게 잡히는 거지 실은 좀 더 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80%가 카드로 결제를 하시니까요. 80%밖에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사실은 카드 결제액을 보면은 현금으로 얼마 받는지 거의 다 알 수 있잖아요. 통계적인 수법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지 않았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구나. 예전에 떠돌던 농담 중에 국회의원하고요, 경찰서장하고요, 동네 세무서장하고요, 대학 교수하고 기자하고 5명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일식집에. 밥값을 누가 낼게요? 이거 많이 들어본 조건데. 1차는 뭐 경찰서장이 내고 2차는 세무서장이 내고 3차는 경찰서장하고 세무서장이 같이 가서 내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거라 진보정당이. 식당 주인이 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식당 주인도 같이 갔어요? 식당 주인은 같이 밥 안 먹지만 돈 안 낸다는 얘기지. 그건 아는 식당 주인이겠네. 그 왜 그러냐면 그걸 왜 내주나 식당 주인이. 세무서장이 끼면 그 옛날에 인정과세를 하던 시대에는 세무서장, 동네 세무서장이 그 동네 식당에 가면 무조건 이거는 암행어사야. 지금은 그렇게 5명이 밥 먹으러 가도 식당 주인이 절대 안 내. 왜냐? 좀 괜찮은 일식집은 95% 이상의 매출이 다 카드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무슨 세무서장한테 식당 주인이 잘 보여야 될 이유가 한 개도 그렇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소득 자영업자 측은 소득 파악이 굉장히 어렵긴 어려워요. 대부분 사실 장부도 제대로 안 쓰고 그냥 국세청에서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라 그래서 오면 국세청에서 파악한 액수만 거기 떠요. 그렇게 대충 넣는 거거든. 그리고 장부 안 했으면 가산세 10% 내고 이렇게 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네, 정확한 건 아니고. 그래서 간이과세는 간이과세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거는 돈을 많이 벌어서 문제가 아니고 못 벌어서 측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못 벌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는 사실 아닌 거죠. 의미가 없네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신용카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세무서에서 이제 자신들이 추산하기에 어떤 추산 매출의 몇 %는 이 카드 결제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면서 카드 결제 비율이 적으면은 막 이렇게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했는데 지금은 손님들이 알아서 그냥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금 낼 때 공제가 되잖아요. 또 현금 영수증까지 받아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가 하면 급증하는 자영업자 대출액 통계도 자주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느냐는 통계인데요. 전체 규모로 보면은 작년 8월 기준으로 229조 7천억.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데요. 사실 이게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로서 사업자금 대출 받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대부분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또 부채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골목 사장님들이 자기 토지나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이런 부채까지 합산하면 최소 5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부채죠, 이게. 그렇죠? 네, 핵심적인 건 문제는 뭐냐면 사실 아까 44% 이상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근데 그걸 벌어가지고 이 빚을 갚을 수 있냐라는 거죠. 못 갚으니까 못 갚죠. 안 갚는 거죠. 계속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파산하는 거죠. 예, 그 중산층 몰라가 현장이 자영업인 거예요, 사실. 아까 퇴직자가 주로 창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20, 30대보다도. 그러니까 사업을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안 할 수 없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지금 퇴직자 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지금 자녀가 지금 고2, 고3이고 혹은 또 결혼 앞두고 무조건 해야 되는. 우리나라 평균 준비 기간이 4개월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자기 사업을 하면서 4개월 준비하고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실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저 일각에서는 그 헨리 조지가 말한 바대로 그 문명 진보, 기술 진보의 모든 과실을 열매를 전부 토지 소유자가 빨아먹기 때문에 이런 거다. 임대료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게 자영업자들이 몰락을 대규모로 부추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던데 실제
어떠세요? 네, 저도 아주 동의하고요. 저도 책에서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다뤘거든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임대 기간이 2년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상정을 하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뭐 4억을 투자하든 3억을 투자하든 2년에 그걸 회수할 수가 없는 기간인데 그렇게 그런 계약 기간 때문에 자연적으로 힘이 그 건물주나 토지주한테 굉장히 크게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요. 돈 내고 돈 먹는 게임이네 그냥. 돈 있는 사람. 돈이 돈 버는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어떤 토지주나 건물주의 재산권을 과하게 보호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저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왜? 저는 그냥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걸. 왜냐하면 제가 연남동에 홍대 딱 3년 전에 이사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다 홍대에서 밀려온 애들이 여기 쫙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또 쫓겨나는 사람들이 이미 생겨요 또. 저희 카페가 홍대 앞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망한 카페가. 홍대 앞에서 밀려갖고 상수동으로 가고 상수동이 또 뜨니까 또 이제 네. 연남동으로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연남동에서도 이미 쫓겨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희가 동교동에 있거든요. 홍대 앞에서 나와서 동교동 쪽에 임대료가 3분의 1로 깎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오르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교동이나 연남동도 많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나가봐야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도 어느 정도 한계가 온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목을 죄는 어떤 아주 큰 문제점이죠. 상가 임대차 기간을 한 5년으로 아예 법으로 늘리면은 이게 이런 문제가 좀 완화돼요? 그러니까 5년 지금 5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5년이에요? 예, 5년인데 그 계약 수준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하여야지만 5년이고요. 일정 올라가면은 이제 자유로운 계약 당사자에 의한 결정인데 문제는 서울 시내 거의 대부분의 특히 이제 메이저 상권이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상권이 그 기준을 다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올려야 되는구나. 예. 기준을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년으로도 사실 부족한 게요. 해외 사례 같은데 보면은 뭐 10년이래요. 계약 기간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하는데 인테리어를 1억, 2억이 넣었는데 그 1, 2억을 갖다 한 걸 갖다 뭐 2년 내에 뽑아. 그렇지, 아니, 말이 안 5년 되죠. 내에 뽑는다고 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가상각 기간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권리금도 해외도 사실 권리금이 있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권리금이 이 동네에 있는 카페는 얼마 이런 식으로 마치 어떤 물건처럼 바닥 권리금. 예, 뭐 바닥 권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위치에서 생기는 예. 이제 그 권리금이죠. 예, 그러니까 바닥 권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건물주에게 결국에는 그 환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고요. 권리라는 게 어떤 장사를 잘해서 생긴 어떤 그런 경영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업권의 일부로서의 예. 권리금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그 건물의 위치 때문에 이제 이 동네 시세가 어떻다는 이유로 예,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근데 보통 이제 이 동네 시세 이게 아니라 그 동네 시세를 만든 게 사실 영업 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영업 너무 잘해서 민폐를 끼치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연남동 같은 게 내가 봤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업 잘해서 사실 건물 소유주의 재산 가액만 높여주는 꼴이 다시 되는 거죠. 사실 이건 권리금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지난 3개월 혹은 뭐 특정 기간의 매출은 어느 정도였는가 뭐 이런 근거를 가지고 건별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권리금에 대한 전혀 법적 근거도 없고 그냥 임의로. 아니 근데 나 계산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영업자가 지금 한 뭐 거의 막 30%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인구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딱 뭉치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권리금 문제라든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좀 충돌을 하는 게 이미 자영업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권리금을 법적으로 권리금이 뭐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이게 또 과세의 대상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미 그러니까 미래 들어올 분들한테는 그게 좋은데 현재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애매한 거기서 또 이해관계 충돌이 또 생기네요. 이해관계 충돌이 생겨서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사실 진즉에 해결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이해관계들을 그걸 조정하는 게 정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건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끌어온 그걸 거죠. 보장해주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권리금 그 자체를 인정할 때 이제 생기는 여러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 기간을 갖다가 적정하게 이렇게 보장을 해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갖다가 행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주는 그렇죠. 것이 그나마 해결 방안인데 이것이 이제 되게 이제 건물주의 이익을 이렇게 대변하는 쪽의 목소리가 더 크다 보니까 이제 상가임대차 법 같은 걸 이제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지는. 근데 이상하게 왜 우리가 여론조사표나 뭐 선거 후에 이렇게 투표 성향 분석한 보고서들을 보면 지금
1번 당이 건물주를 보호하는 당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2번 당 이하 3번 당 4번 당 이렇게 가면서 세입자 이익을 지켜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 많이 내는데 근데 통계표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압도적으로 1번 당을 지지하는 걸로 나와요?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경기에 가장 민감한 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들인 거고 구조적으로 자신들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1번 당 안 찍어야 되는데 이제 집권 여당이 이렇게 뭐 하여튼 집권 여당의 지지율과 경기가 이제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이제 다들 좀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그 직종별로 보면은 업종별로 보면 자영업자들의 이 1번 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조하고 경기의 문제네요. 그러니까 구조라는 건 좀 체질적인 문제고 경기라는 건 사실 그 뭐랄까 아니 경기는 대증요법이 이런 건데 이명박 정부 때도 경기가 나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경기가 계속 나쁜데 경기를 갖다가 그분들이 뭐 경제 분석가도 아니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이렇게 이제 그 체감 경기로다가 판단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데모 좀 해야 세상 좋아지는데 데모하면 매출 떨어진다 이렇게 다 바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영업자분들 만나면은 문제점을 매출이 안 난다로 많이 말씀하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문제는 그런 그 뒤에 있는 임대라든지 그 구조적 문제인데 그거는 비용.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전체가 다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경기도 전체가 다 같이 해결해야지. 근데 경기 아니 매출 올리는 건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될 것도 같죠. 느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당의 어떤 그런 구조 정책 만드는 그 태스크포스 한번 들어가서 논의를 본 적이 있고 자영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건지 얘기해달라. 이렇게. 그거를 누가 얘기해요? 매출 올리는 건 자기가 올려야지 그야말로. 그걸 어느 당에 가서 매출을 올려달라고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들도 내가 노력 더 하면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GDP 추이를 보면은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지금도 내년도 2% 정도로 성장률을 2% 잡겠다 그러는데 이건 성장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냐에 어떤 그 관심이 거기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정당에 와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해달라고 그런데요. 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매출이 올라갈 수 있게끔 경기 좀 살려달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임대료 이런 문제를 다 얘기했더니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되게 놀랐어요. 아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자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아니 어떤 정당이 어떤 가게의 매출을 어떻게 올려줘? 그런 정책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정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 시장 내에서 경쟁해서 자기가 이기려고만 하는데 더 이제 조안점을 둔다는 얘기죠.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나라에서 돈 좀 풀고 뭐 이러면 좀 약간 경기가 좀 살고. 경기 부양의 1번이 더 그치, 경기 부양 좀 해달라는 얘기지. 뭐 그런 얘기죠. 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옛날에 뭐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서 이렇게 개구리 이렇게 다려 먹던 사람이 좀 있었는데. 막 끓이면은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바닥은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상황 전체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올라갈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내가 최근에 어저께 지난주에 대구에서 강연이 2개가 있어가지고 연이틀 대구를 갔어요. 근데 그 동대구역이 이제 대구의 KTX역인데. 그 역사를 다 파헤쳐 놨더라고.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신세계인가 뭐 해서 민자 역사 짓는다고 어마어마하게 그 앞을 역광장이면 다 파헤쳐 놓고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이거 들어오면 동대구역 일대 상가는 이제 아작났다 이제 완전히 식당들도 다 아작났다. 이제 이 몰 안에 각종 음식 코너부터 시작해서 푸드코트 그다음에 막 각종 매장 다 들어올 텐데 동대구역 그 뒤편으로 해가지고 상가들 식당들이 꽤 많거든. 이게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인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대요. 역사를 재개발하는 거를.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상인들은 어쩐지 모르겠네. 거기 짬뽕. 상인들 난리 나죠. 제가 아는 군산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가 뭐 지금 십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문제죠. 군산도 롯데 아울렛이 들어와가지고 동대구역도 참 그 생각. 저도 좀 했는데 딱 가면은 거기 식당들이 많아요. 그럼 그 할매 돼지국밥집부터 해가지고 다 많고. 거기 짬뽕집 맛있는 데 있는데. 복집도 좋은 데 있고. 거기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이제로. 십수년 전에 그 남원에 그 이마트가 생겨가지고 1년 지나고 그 남원 시내 그 자영업자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남원 시장이 공약을 갖다가 내가 또 재선되면 롯데마트를 그 이제 유치하겠다. 이래가지고 남원 나들목 진입로에 그 롯데마트 유치하려고 해서 땅까지 내놓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원 시민들이 롯데마트까지 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자영업은 절반이 이제 초토화될 거다 해가지고 반대 서명 받고 막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해서 롯데마트 그 유치 계획은 철회됐어요. 물론 그리고 또 수년 지난 후에 다시 롯데마트는 끝내 들어왔어. 지금 남원에 가면 이제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시민이라는 게 이제 소비자로서 시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생활인으로 자영업자로서 시민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에 해가 되고 일자리를 줄이고 그런 이 건실한 기초 자영업들이 이제 무너진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인식해서 제도 개선에 이제 나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른바 그 대형마트의 진입에 관련된 어떤 조례라거나 뭐 인구 30만 명당 하나만 허용한다거나 또는 뭐 영업시간을 규제한다거나 파는 물품을 갖다가 이거 조절한다거나 뭐. 근데 일본 당이 그런 거에 다 반대하는 당이잖아. 반대하는 당이죠. 근데 왜 자영업자가 일반 당?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뭘 몰라서 그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난 참 그 수수께끼 같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영업자가 좀 다른 나라 OECD 평균에 비해서 너무 많은 편이잖아요. 그것은 일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가 좀 왜곡돼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들어올 경우에는 그 임대업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다 그 뭡니까. 임대료로 다 나가버리는 집주인한테로 거고. 집주인한테 다 빨리는 가고 그다음 젊은 사람들 창업을 해가지고 뭐 창의적인 가게를 낸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다라는 걸 갖다가 결국은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취하게 되는 부분이 있겠고 마지막에는 말씀하신 게 대기업들인 것 같아요. 아니 대자본. 대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골목 상권까지 장악을 해버리고 도대체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거를 중학생들은 양민학살이라 그래요. 이제 A급 축구팀에 가야 돼 뛰어달 선수가 C급들이 노는 경기장에 들어와가지고 한 경기에 5골 6골 집어넣는 걸 애들 말로 양민학살이라고 그러거든. 그거를 축구할 때. 그 지금 대자본들이 유통 쪽에서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 이거 대량 양민학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되게 그 윤리적인 문제로 많이 보잖아요. 자본의 윤리 문제로 많이 보는데 저는 그 전에 자본 시스템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자본이라는 게 투자를 어디다 하냐. 돈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잖아요. 제가 3년 전에 우리나라 최대 재벌이 운영하는 카드사에 컨설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본, 그러니까 본사에서 자기한테 자본을 줄 때 12%를 남겨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본의 수익률이 12% 정도 되면은 투자했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본의 어떤 그 비용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조금 덜 벌어도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자본이. 그러니까 이게 윤리 문제 때문에 과거는 안 들어왔고 지금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돈이 안 돼서 안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평균 이윤율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눈에 안 들어오던 칼막스가 말한 그러니까 이윤율 경향적 저하의 법칙. 이 소규모 유통업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장이 매력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영업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돼야 되느냐의 문제가 다시 돌아가는데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영업은 노동으로 그걸 커버하는 거잖아요. 원래 자본 투하가 안 되는 지점에 이제 소자본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자기 노동력이 더해져서 그 존재하던 구간이 점점 깎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아무리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도 대자본은 계속해서 올 거다. 왜냐하면 이윤율 자체가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높았는데 그렇죠.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력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12% 정도가 돼서 되는데 지금 7%만 되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 비용이 너무 싸졌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해결책을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윤리로 해결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윤리로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윤리적인 문제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면은 마치 그 정치 야당 여당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자영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집단, 그 군이 우리 사회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면 이건 그냥 법으로 그냥 그쵸. 딱 규제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거예요. 그게 같은 얘기지.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어느 인식이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아니, 대자본이 여기 들어오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저절로 안 들어온 일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어차피 들어온다고 우리는 가정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아니 1987년에 마지막으로 헌법을 고치면서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 때 거기 보면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한다. 그렇지. 그게 이런 거예요. 통콘치킨 닭 한 마리라도 5,000원에 팔아도 롯데는 안 망해. 그러니까 자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5,000원에 팔면서 롯데마트 전체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경제력의 남용이니까. 그렇지. 그런 걸 규제하는 게 경제민주화로서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법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법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조금 잘 들여다보면 자본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당신의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더 깎일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측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어떤 이 사람들은 돈의 어떤 숫자 시스템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보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대구시장이 대구 역사를 신세계하고 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지역의 자영업에 어떤 영향을 몰고 오르는 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 대구시장을 계속 해주냐고. 난 그런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착시 영상 같은 거 있지 않나? 예를 들어 그치, 대자본이 와가지고 아니 대구에다가 뭐 공대는 거 지으면 하다못해 어떤 딴 데 있는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지역에. 들어서 여기다 투자가 되고 하다못해 여기서 밥이라도 사 먹을 거고 또 이러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게 아닐까? 그게 이제 대구의 발전으로 이렇게 시장이 되고 되는 거죠. 부동산 값은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예. 근데 현 실질적인 어떤 소득 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거죠. 그 역세권에 이른바 역세권에 있는 사람들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죠. 자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 갖고 있으면 좋아하는 거죠. 몇 명 안 되시는 몇 명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각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뭐가 옳고 뭐가 옳지 않다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뭐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그러나 또한 그만큼이나 중요한 기준이 내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맹자 같은 분은 하필 왈리 해서 상하다 이익을 탐하면 공동체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한 사람이 이익을 중시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우선 옳으냐 옳지 않냐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내게 이익되냐 손해냐를 가지고 보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자본이 아무 곳에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그걸 규제하는 데 반대하고 또 그런 데한테 또 정치 후원을 받고 이런 당은 내 이익에 비춰볼 때도 지지를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왜 지지하지? 그냥 어리석나? 어리석어서 그런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안 하도록 뭘 할 수가 있는데 뭔 방법이 있죠, 이게? 자기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게. 왜냐면은 내가 그 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나는 당장 1년, 2년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 문제는 10년이 돼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풀겠다는 정당한테 돈을 써야지 그 사람들한테 그 이익에 비춰보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참여정부 때는 단기 경기 부양을 절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실제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싫어했던 건가? 솥단지 들고 와서 여의도에 와서 막 그렇죠? 집어던지는 데모하고 했던 게? 그런 게 영향이 있다고 있겠죠. 보는 거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평균 성장률은 계속 깎아먹고 있다는. 그때보다 훨씬 거죠. 더 낫지. 네. 그때는 4% 성장했지만 지금은 3%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인간이 그 자본주의적 인간을 갖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합리성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기적 합리성. 이렇게 되면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 나한테 장기적으로 큰 손해가 올 거다라는 게 있고 보통 사람들이 합리성이라는 게 굉장히 단시간적이라 그러나 단시한적이라고 그러나 근시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업에서도 니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모든 기술 생태계도 망가지고 모두 망가지고 그래서 결국 너희들도 손해 볼 거야.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그건 10년 후에 돌아오는 거고 그 기업의 입장에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1, 2년 안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 그런데 일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그보다 더 짧을 수밖에 없다. 기업보다도.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처럼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는 더 그렇게 되는 거죠.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10년을 내가 어떻게 버텨?
그 원인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내가 자본이 좀 적어서 그렇다. 내가 뭐 물려받은 유산이 컸거나 번 돈이 많아서 내가 큰 자본 가지고 크게 했으면 성공할 텐데 또는 이제 뭐 내가 운이 나빠가지고 업종을 잘못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경쟁에서 밀려서 지금 미루고 있다. 모든 걸 갖다가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와 개인적 문제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잘 보지 못하고 개인이 어떻게 열심히 좀 잘하면 됐을 텐데 혹은 운이 좋았으면 됐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엉뚱한 데서 찾는 거라고 봐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세력들을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계속 그쪽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 거죠. 방송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에서도 물론 이제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짚는 그런 그 진지한 방송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맛집 소개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요만한 무슨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 대박을 치는 것 같은 환상을 준단 말이야. 방송뿐만 아니고 자연 관련된 책들도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팔아먹는 거죠. 어떻게 사실. 하면 장사 잘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책이 환상을 좀 훨씬 주는 많죠. 것 같아요. 예. 아니 원래 정글 경쟁의 정글이라는 게 치열하게 하고 루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도 또 먹는 놈은 많이 먹는 거지. 원래 그런 거지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하여튼 뭔가 장점이 있어서 먹는 놈만 조명을 해주는 그렇죠.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도 되나 보다 이렇게 거기 또 몰려가고 그런 거지. 예, 근데 참 그 없어지는 되게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그럼 이제 손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좀 젊은 사람들을 저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지내는데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없어졌어. 그럼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 나도. 내가 단골로 가는 집은 진짜 안 없어지던데. 어디? 내가 단골로 다니는 식당은 망하는 식당이 없어요. 그건 망하지 않는 식당. 단골이 많은 식당들은 다 안 망해. 아니 왜냐하면 안 망했으니까 단골이 된 거지. 나 단골 될 새가 없어요. 망해버리면. 아니, 일본 같은 데만 가더라도 그냥 갓생긴 음식점이라는 건 잘 없어. 식당 이러면 식당 같은 걸 아무나 열려고도 안 해. 그거는 뭔가 뭐 비법과 뭐가 전통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그렇죠. 식당인 것인데. 내가 물려받은 지 내가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70년 됐는데 내가 물려받아서 100년 만들 거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이렇게 그 부침이 심한 가게가 요즘에는 휴대폰 판매 가게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보면 그건 계약도 그냥 1년치씩 안 맺고 2달, 석 달짜리 빈 공간에 들어가서 단타 치고 나오고 또 문 닫고 옆으로 가고 그때마다 위치가 달라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영업이 그런 부분 불안정한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일본만 돼도 자영업으로 뛰어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어떤 옵션들이 좀 있잖아요. 많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퇴직자들이 특히 나와서 당장 애들 학원비 내야 되는 상황에서 갖고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긴 청년들도 이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들도 정규직으로 뽑는 일자리들이 거의 없대잖아요 요새. 무조건 전부 인턴 아니면 계약직 아니면 뭐 단기 그런 아르바이트 이런 거밖에 없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다 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냐 이래서 뭔가 창업을 해보려고 또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지 어찌 보면. 직장을 가도 요즘은 3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창업 생각을 거의 다 하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자동화가 또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장 자동화가 되면서 이게 숙련 노동자들이 사라지잖아요. 의미가 없어지고. 근데 이제 사무직까지도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이 비정규직이 돼버리는 거죠. 그 인공지능 들어오면 실업자 엄청 생긴다고 얘기했잖아 우리 지난번에.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잘 같아요.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떡합니까 지금 대책이 뭐죠? 지금 서민 경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 경제 전체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앉아서 교과서 문제랑 싸우고 있으니 뭐 어떡합니까 이거? 사실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무너지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모래를 걷어내고 결국 땅 위에다 다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군가 단기적인 해법을 들고 나면 그건 거의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노동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양질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나쁜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게 하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 없이 그냥 자영업 안에서 해결은 안 되지.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자영업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미용사 60만 명인데 그럼 미용사 줄어들어야 되는 데서 강제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용사 사익증 시험에 무슨 토익을 집어넣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게. 약간 그 미용사 60만 말씀하셔서 제가
저희 집 주변에만 치킨집이 얼마인지 한번 세봤거든요. 사실 자영업자들은 그런 걸 세봐야 되는데 저희 집 주변에 제가 빌라에 살아서 한 300가구 정도 사는데 치킨집이 7개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가구당 일주일에 3번씩 치킨을 시켜 먹으면 7개가 살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잘. 우리가 식당이 인구 한 7, 80명당 한 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네, 맞습니다. 예. 인구 한 80명당 식당 네, 하나래요. 80명당 하나라고. 이 모든 요식업을 통틀어서. 그럼 80명이 거의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가서 밥을 먹어줘야 그 식당들이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군의 매출 식당이네. 50만 원이라도 군의 식당이네. 내가 진짜 한국 경제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거든. 나는 매일 사 먹거든. 혼자 사니까 점심 저녁 다 사 먹어요. 무슨 일이 아닌데. 혼자 사니까 그거는 그 규모의 경제 때문에 사 먹는 게 더 저렴해요. 그렇죠. 혼자 왜냐하면 만들어 먹으려면 더 들어. 더 들어요. 냉장고에서 다 썩어. 우리도 보면 4식구인데 최소한 3식구가 있을 때는 뭘 해 먹는데 둘만 남잖아요. 어떻게 조합되든 둘만 남으면 그 요 앞에 가서 먹고 오자. 그렇게 가서 우동 먹고 오거나 이렇게 하지. 둘 있으면 하여튼 둘까지는 만들어 먹으면 손해야. 셋 이상 돼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 업종을 내줄 거냐 안 내줄 거냐를 결정할 때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식당을 내겠다 하면 여기 이 지역에 식당이 몇 개가 있는지 세무서는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냥 내줍니다. 그렇죠. 세금 더 들어오니까 뭐 싫어할 이유가 없겠지. 그런 어떤 문제도 있고. 근데 1년 안에 망하면 세금 들어올 것도 없어. 종합소득세 매기지도 못해. 폐업해버려가지고 그 사이에. 80%가 1년 안에 무너진다니까 세무서에서는 생겼다 없어지는 10개 중에 8개는 세금 아예 못 받아보고 끝나는 거지. 자, 일단은 그럼 좀 요약을 좀 해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일단 그 노동시장 문제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본 당이 노동시장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사실 자영업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데는 그간의 쉬운 해고 정책 때문인데 그렇죠. 지금 노동개혁 한다고 그러면서 더 쉬운 해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자영업 더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정부 입장에서는 자영업을 더 고통스럽게 한번 해보겠다. 근데 또 자영업자들은 또 그 정책에 또 찬성해요. 여론조사표를 보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두 번째는 이제 일단 자영업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건물주, 그 임대료 문제 가지고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어쨌든 뭔가 돈을 좀 벌만하면은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소득은 사실 엉뚱한 사람한테 가버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좀 전에 또 다른 걸 지적을 해줬었는데 예를 들어 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게가 하나 진입할 때 이거저거 다 따져보고 규제를 좀 해놨는데 우리는 그냥 굳이 없이 그냥 허가를 내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 상태가 돼버리고 출혈 경쟁이 돼버리는데 그런 것들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아니 안 되지. 네. 지금 그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했어요. 막 쳐부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노무현 정권 정부 때 그거를 해보려고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입을 막겠다고 했다가 완전히 난리 나는 걸로 알고 완전 있어요. 박살났지. 그 대규모 그 유통업체에 대한 그 규제 방안은 좋은 법안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입 규제도 있고 영업시간 규제 그다음에 품목 규제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고유업 정도도 확장하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실 다 나온 얘기네 보니까. 그런데 집행이 안 돼. 집행이 안 되는 게 각하께서 계셔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그 우리 욕망이 왜곡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유권자들의 욕망이라는 게 사실 그 욕망이 너무 왜곡돼가지고 사실 실질 결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는 자기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아 그게 제가 우리 청취자 중에 한 분이 이메일을 보내갖고 외국에서 심리학 공부하는 중인데 자기 논문 테마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메일로. 이제 심리학적 인지거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지거리가 짧은 사람은 이 인과관계가 복잡한 거는 이해를 못 한대요,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 합리성의 근시안적 합리성과 장기적인 합리성.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굉장히 긴 인지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답답하실 거라고 나보고 메일을 보냈는데 오늘 내가 계속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눈을 들어서 조금만 멀리 보면 이 원인이 좀 보이고 그럼 지금 당장 해결할 길이 없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게 잡힐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노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좋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교과서를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모든 원인은 교과서 때문이에요.
나도 한번 책에다 농담 삼아서 그렇게 쓴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진보 정당이야. 집권을 해. 노동자들한테도 저녁 시간을 보장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슈퍼마켓식 오후안에 6시 반이면 독일처럼 문 닫게 해. 딱 그럼 우리는 그 다음날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축출당할 거라고. 그게 비스마르크가 저녁 6시 패전법을 만든 이유가 그게 자영업자를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고 거기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패전법을 만들었던 거거든. 최근에 그 독일로 치면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독일에서는 헌법위원회인데 독일 헌법위원회에서 일요일 날 대형마트를 문 못 열게 한 조치에 대해서 이건 위헌이다라고 제소가 들어오니까 위헌 아니고 합헌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댄 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은 일요일 쉬는데 이 사람들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쉬게 된다면 이거는 평등권 침해다 이게. 그래서 이제 평등권 보장을 위해서 일요일 날 계속 쉬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암덩어리 같은 규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암덩어리를 위아래 짊어지고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어? 예. 아이고. 우리 개별 골목 사장님들께 꼭 명심하고 지켜야 할 수칙들이 좀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구조를 못 바꾸는 상황에서도 개별적으로 살아남는 데 도움되는 팁. 제가 항상 갖는 아이러니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게 그 정보 유통의 어떤 채널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TV가 모든 정보를 생산하던 시기에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소셜 미디어라든지 그런 정보의 채널이 너무 파편화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또 고객들이 어떤 가게를 갈까 내가 어떻게 소비할까를 결정할 때 그 행동 패턴이 지금 너무 달라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내가 갔던 가게들 또 내 지인이 좋아하는 가게들 정도에 한정되다가 지금은 뭐 핸드폰 열어보면 여기서 가장 맛있는 가게 그냥 알려주기 때문에 어디 근처 맛집.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객들한테 알릴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그냥 자동 도태되거든요. 지금은. 또 미디어 사회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연령이 좀 있는 자영업자들은 거기서 또 한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내가 어떻게 기획할 거냐가 더해졌어요. 과거에는 자영업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그 상품의 퀄리티, 그 다음에 그 공간의 기획, 이 두 개, 뭐 카페로 예를 친다면 커피와 공간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보를 내가 기획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냐까지 더해져서 사실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지금. 여기 사람 있어요. 예. 그거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동네 그 방식이 쉽진 않거든요. 요즘 뭐 스타트업이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그런 어떤 정보의 파편화라든지 세대가 정보를 접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셔야죠. 그러니까 동네 이제 파스타집에 있는데 내 와가지고 한 1년 동안 손님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SNS에 유명해졌나 봐. 줄을 서요, 이렇게. 지금도 줄을 쓰거든요. 그래서 맛이 있으니까. 사회주의 국가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방송 나가잖아요. 한 몇 달은 그 집이 그냥 빠글빠글 거리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면 그냥 평소로 다시 돌아오는 집이 있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서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은 진짜 맛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소비자와 이 자영업자를 연결시켜주는 돼서 또 이윤을 창출하려고. 그렇죠. 배달통이다 뭐 그런. 그렇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요새 뭐 택시 그 다음 카카오 같은 데도 좀 비슷한 거죠. 이제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 좀 나왔지만 이제 자영업자들도 좀 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정치적 친구를 좀 잘 사귀어가지고 그 팔자를 갖다가 자영업 팔자를 고치려면은 적정한 좀 자영업자 수로 그렇죠. 이렇게 조절도 되고 또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돈 많다는 이유로다가 이렇게 뭐 5,000원짜리 통큰치킨 만드는 이런 동네 빵집 막 쳐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진정시키고 이런 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단계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동의하고요. 그거 없이는 방법이 사실 없는 거죠. 뭐 정보 유통을 얼마나 잘한들. 예를 들어서 대입하고 저는 이제 많이 그 비교를 많이 하는데 수험생이 100만 명, 30만 명 중에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30만 명이 다 열심히 공부해도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 10,000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지금. 13,000명. 3,000명. 요즘 3,000명인가요? 네, 한 해에 3,000명. 한 해에 3,000명. 그밖에 안 돼. 예, 서울대 한 해에 3,000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결책을 당연히 강구해야 되는 거고, 제가 외국 사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게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 샌프란시스코거든요. 예.
샌프란시스코가 요즘엔 뉴욕 맨하탄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임대료나 계약 기간이 얼마인가 봤더니 너무 놀랐던 게 우리나라 홍대보다 더 가격이 싸더라고요. 그래요? 네. 맨하탄이? 네, 맨하탄이나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 뭐 이런 그러니까 홍대 앞 팔면 맨하탄 사는 거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사례를 가졌더니 한 2억 5천이면은 한 25평짜리 거래를 하는데 임대료가 한 달에 한 800.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는. 우리나라 홍대가 그러거든요. 지금 홍대나 명동, 강남 다 그러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임대 기간이 10년이고 그다음에 매년 올릴 수 있는 상한 그 임대료가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것도 우리는 뭐 더 거기는 건물 소유주 80%가 좌파 아닌가? 김무성 대표. 좌빨들이 거기까지 침투했단 말이야?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싼 사회주국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가격 정책을 쓰다. 그러니까 이런 임대료나 이런 토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카페를 비교해 보면 동경의 커피가 서울의 커피보다 싸요. 스타벅스가. 네. 그런 게 이제 임대료 같은 데서 다 나오는 거고. 아니 커피값이 그 임대료구나. 그렇죠.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특히 더 그렇죠. 커피값이 2유로 50센트, 3유로 좀 비싸야 3유로 유럽 가면 그죠? 웬만한데 2유로짜리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뭐 콩다방, 별다방 이런 데 커피값이 더 비싼 거지. 나 그 이해가 안 갔거든. 왜 그런가 그게. 임대료가 비싸서 임대료 그래요. 때문에 그렇다고. 예. 그러니까 임대료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임대료가 비싼 것보다 미래 발생할 임대료의 합계로 보잖아요. 경제학에서 보면은 미래 가치를 현재로 이제 환원해서 가치를 정하는데 이게 임대료가 2년마다 어떻게 뛸지 모르는 사회니까요. 우리나라는 변동성까지 큰 거죠. 임대료 높은데. 그래서 우리가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콩다방, 별다방은 스티커 찍어주잖아. 하나 사면 10개 찍으면 한 개 공짜로 주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별다방, 콩다방은 그것도 안 찍어줘요. 왜냐하면 거기 임대료가 여기 여의도보다 더 비싸거든.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 빨아먹는 거예요. 이게 지구 표면 일부를 법률적 소유권의 이름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그 위에 집 짓고 이래가지고 다 빨아먹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이런 불로소득이잖아요. 예, 다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빨아들여야 돼. 맞습니다. 근데 세금 또 감세를 해주잖아.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임대료가 비싼 지역은 보면 공공투자가 많이 된 지역이거든요. 뭐 학교라든지 병원, 뭐 도로. 국가가 뭘 많이 한 데지. 네. 그러니까 세금을 투자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 조건 속에서 이제 임대료가 올라지면은 그 임대료에 대한 수익은 전부 다 사적인 수익이 되니까 그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 관리회사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딸 거기 취직시켜서 저 건강보험료 24,000원만 내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이거를 공공화하자라는 논의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최소한 공공 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거둬야 된다는 거는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거든요. 뭐 상식적인 거니까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그렇죠. 이것도 답인데. 예. 그러면 임대료를 더 올린다는 또 전가한다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도 임대료를 세금을 내는 만큼 또 더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지. 이게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야. 전자본주의적인. 아니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방금 아까 헨리 조지 말씀하셨는데 헨리 조지도 제가 관심이 많아서 대지라는 건 사실은 이게 사실 자본주의적적인 아니잖아 원래는. 헨리 조지가 되게 우파예요. 수정 안 된 자본주의. 우파지. 그다음 독실한 가톨릭 신도에다가 엄청 우파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된다는 게 그 사람 주장이에요. 원래 정의가 이 우파에서도 열심히 추구하는 가치예요. 우리나라 우파는 정의를 원수로 여기지. 보통 이제 뭐 소유권, 그다음에 점유권, 뭐 영업권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딱 이거네 그냥 가진 사람 맞습니다. 위주로 모든 게 다 짜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마 피케티 그 21세기 자본 다룰 때 정태인 소장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보면 지금 이제 19세기 초에 그 벨 에포크인가 하는 그 유럽의 상속 자본주의 시대. 그러니까 상류층의 삶을 누리고 싶다면 자기 힘으로 노동하거나 사업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외삼촌 이런 걸 상속받아야만 누릴 수 있는 그 시대로 지금 들어가는 그 시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부의 분배 상태가. 그런 거지 뭐. 제가 알기로 피케티 이론이 그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20세기 중반 정도 가면은 어떤 상속에 의한 정치 포섭, 상속에 의한 또 부자들의 정치 포섭이 이루어질 거라는 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21세기 중반. 중반 정도 가면은 상속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없으면
어떤 자본이 정치를 포섭할 거다라는 게 피케티의 예. 주장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게 진행이 돼버린 있는 거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헬조선 뭐 그런 얘기 그래 자꾸 우리가 끌려가는 것 같아. 그리고 헬조선 됐네. 네. 그게 이렇게 역사 교과서가 잘못돼가지고 헬조선이라 그런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적으로 배웠는데 왜 헬조선 얘기해 지금? 그렇지. 우리는 거민정 교과서를 본 적이 없어. 없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거민정 교과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들여다본 건데 우리는 완전히 유신 교과서 세대 아니에요. 좋은 참고서를 많이 봤지. 목숨을 걸고 봤지. 그럼 그거 달달 외웠지 완전히 우리는. 그러니까 국정해도 사실은 소용없는 건데. 아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국정해도 소용없다. 그거 읽고 봐라. 진중권 노회찬 유심히 된다. 국정 읽으면 노회찬 유심히.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국정 교과서 그러면. 그런 댓글이 하나 올라야 돼. 막 웃었습니다. 그거 보고. 예,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좀 갑갑하긴 했지만 문제의 핵심들은 좀 다들 짚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드린 말씀이지만 텅 빈 가게에서 이 방송 듣는 골목 사장님들 어쩌면 다른 날보다 더 착잡한 방송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걸 있는 그대로 그렇죠? 말씀드려야지. 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또 오래 걸리는 길이다 하더라도 길은 어디 있는가 해법이 어디 있는가를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냉정하게 방송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거를 통해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힘내십시오. 오늘 생업에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신 강도현 선수께도 다시 감사드립니다. 바쁘세요? 진짜 바빠요? 지금 아주 바쁜데. 진짜 고맙습니다. 야,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뵙고 싶어갖고 것 같습니다. 생업에 바쁘더라도 투표 잘해야 돼.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